7월 24일 경제 시황입니다. 이제 주식 시황이나 그런 거는 이제 그 인버스 비중 같은 거는 그 실시간 TV 뭐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좀 환율이나 뭐 이런 것까지 좀 두루두루 보겠습니다. 경제 시황을 하기 전에 그냥 2000년도 때 나스닥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한 번 더 좀 보면서 그죠? 그 당시도 급등 후에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에 1차 하락이 한 40% 정도 됐고요. 5천에서 3천까지. 여기서 3천에서 4,200까지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게 좀 이상하죠. 마이너스 40% 떨어진 게 여기고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도 플러스 40%가 되는 게 좀 이상하죠. 계산해 보면 맞습니다. 5천에서 3천까지가 마이너스 40%. 3천에서 플러스 40%는 5천이 다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에서 잘 잡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저가에서 잡으면 3천에서 4,200만 돼도 그게 40%라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 그죠? 결국에는 이후에도 엄청나게 급락했지만은 중간에 저점 대비해서 40% 정도의 반등이 지수가 40%의 반등이 나온다. 이 반등의 폭은 다 다르긴 한데, 그죠? 닷컴 버블 때 다르고 대공황 때 다르고 다 다르긴 한데 반등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반등조차도 조금 이렇게 많이 헷갈리게 하면서 나오면은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반등이 보통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쌍봉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뭐 고점에서 뭐 쌍봉 이런 건 흔한 패턴인데 반등 자체가 큰 쌍봉에 이것도 좀 희한하긴 하죠. 이거는 닷컴버블 말고는 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거 뭉뚱그려서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요 시기가 아마 여름쯤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한 번 더 떨어지고 반등하던 여기서 반등하던 거의 반등권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반등을 일일이 다 먹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여기면은 한 번 더 페이크 치고 올릴 거고 지금 여기면은 이후에 또 반등이 이어져 갖고 반등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못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늘상 우리가 정석에 그냥 계속 정석적으로 저점을 깨면은 자른다. 그죠? 그 당시 아무도 5천에서 2천까지 이렇게 금방 떨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 무너진 패턴을 보고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주봉으로 이런데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을 또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요런 패턴으로 1차 급락이 쫙 나온 거 요걸 한번 봐주시고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죠?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뭐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좀 더 지수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헷갈리게 하려면 또 한 번 누르는 건 했어요. 그죠? 이미 나스닥이 여기서 바로 안 가고 한 번 누른 다음에 이거는 이미 했단 말이죠. 한 번 더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반등이 이번 여름에 좀 길면 가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질 때 그때 나중에 아무리 중간에 뭐 반등 들어가신 분들도 여기는 잘라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죠? 일봉상 보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1차 하락에 해당하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닥을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잡긴 잡았어요. 잡고 올라서 가서 뭐 좀 눌려도 상관없죠. 눌려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21선을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라인만 지키고 간다면은 여름에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그 마인드는 좀 있는데 어차피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닷컴버블만 40%까지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요번에 지수 반등은 20%에 끝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20%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3,000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일단은 이 하락폭도 닷컴버블보다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죠? 그때는 40%였는데 이건 30%니까 그죠? 설마 닷컴버블 때는 40% 떨어지고 40% 올랐으니까 여기도 30% 떨어지고 30% 오르려나? 아니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 다 하셔야죠. 그죠? 뭐 자꾸 주식이 길어지는데 뭐 그냥 무제한으로 해보죠. 뭐. 그죠? 그 요번에는 30% 떨어지고 30% 반등하고 그 다음에 꼬라 박으려나? 아니면
여기가 1차 하락 바닥이 아니고 이러다가 더해서 다크머브처럼 굳이 40%까지 떨어질 것. 이거 아무도 모르긴 하죠. 그래서 반등 패턴은 잘 보시고요. 어차피 대응은 21선하고 전저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외인 선물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이 반등도 뭐 작진 않죠, 그죠? 10% 되니까요. 10%는 조금 안 됐겠네요, 그죠? 요건 미국채 10년물 차트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그동안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게 하락하는 거 이꼬로 국채 금리 상승이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인플레 우려 때문에 된 거고요. 조금 길게 보면은 그동안 금리가 떨어져 와가지고, 그죠? 위로 가면 금리가 하락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나 지난 거의 이제 10년을 되돌려 놨습니다. 10년. 국제 금리 상으로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반등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약간 바닥 신호가 나서 그리고 좀 이것도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미국채가 꺾였을 때에 조금 이거를 위험 신호로 먼저 잡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 꺾였냐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약간 하락 구간으로 접어든 게 2021년 초죠. 그죠? 그리고 반등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이때도 국채 금리가 계속 위험 신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질수록 금리가 인상이니까 계속 위험 신호를 2021년 동안 냈고 그러자 어느 정도 떨어진 이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스닥이 2022년부터 꺾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러 강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로화 등등, 엔화 등등에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달러의 강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로 가면 달러 강세고요. 그리고 주식 하락하고도 좀 맞물려 있고 금리 채권하고도 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주식이 만약에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달러도 좀 떨어지긴 하겠죠. 좀 약간 그런 싱크로가 있긴 한데 일단 신호상으로는 여기를 넘는 것 자체는 상승 신호인데 근데 늘 이러다가 또 다시 꺾여 내려오곤 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16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길게 보면은 많이 떨어진 게 별로 떨어진 것 같지 않죠. 그죠? 달러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2008년도보다도 지금 달러는 강세 구간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때요? 환율이 원화가 이때는 얼마까지 갔어요? 1,600원, 1,500원, 1,600원까지 갔잖아요, 환율이. 그때보다 달러가 더 강세인데 지금 환율 1,300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원화가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엔화나 뭐 유로화 이런 애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달러와 강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선방 중이다. 원달러는요.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제가 이때만 말씀을 드렸을걸요. 이때던가? 이때였는지 이때였는지. 이때 아닙니다.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 하락 신호를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건 상승이라보다 이게 반등 구간인 거죠. 근데 반등이 나왔다가 원달러가 그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그다음 여기를 넘지 않습니까? 차트적으로는 사실 추가 상승 신호입니다. 예, 차트적으로 추가 상승 신호인데 근데도 2008년하고는 다르게 그냥 달러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원달러는 사고 팔 때 수수료격으로 그 매수 매도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좀 먹을만한 거지. 오히려 나중에 혹시 더 오르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반대로 달러 약세, 원달러 하락에도 베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뭐 하도 파생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달러 인덱스 인버스, 달러 인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을 텐데요. 그걸 모아가든지 그냥 지금은 어차피 평균적인 가격이 여기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1150원에서 아주 많이 오는 것 같지만 그냥 이 평균 가격 아닙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거기서 그것도 잘 쳐준 거죠. 좀 더
잘 쳐준 건 아니구나. 그냥 평균 될 것 같고 거기서 1,300원, 1,150원에서 1,300원 오른 거 글쎄요. 거기에 매수 가격 차이랑 수수료 떼면은 뭐 크게 달러의 이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점이 다른. 이때는 엄청났죠, 그죠? 근데 만약에 더 오른다면은 재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희가 원자재를 일부 투자하더라도 그게 달러로 표기된 자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사실은 저희가 농산물 인버스, 원유 인버스, 천연가스 인버스도 이제 얼마 전부터 모아가라 말씀드렸고 일부는 수익 실현했고요 지금. 근데 사실 그런 인버스들도 사실은 달러로 표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어쨌든 차트 자체가 지금 상향 신호를 낸다는 점. 근데 중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굳이 이걸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직선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우겨서 보면은 하고 이렇게 봐서 넘었는데 이게 시기마다 약간 상향씩 높인 다음에 꺾였다. 1320원에서 꺾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중시 반등과 맞물려진다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은 뭐 크게 빠져나가는 동향은 없습니다, 아직, 그죠? 주식하고 너무 다른 것도 희한해요, 그죠? 한국이 망한다고 하면 한국 채권에서도 외국인들이 엑소더스를 해야 되는데 주식에는 계속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죠? 사실 21년보다 지금 7월이죠. 절반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절반 7월이니까, 그죠? 채권은 작년보다는 조금 덜 매수하긴 하네요, 그죠? 7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올해도 47조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하나 감안하시고 과거보다 이제 하도 채권을 이제 남발하고 있죠. 남발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채권 발행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점은 2008년과 다르게 2008년 때는 이렇게 채권이 큰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크게 채권이 매도했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을 때는 그냥 약간 매도 정도. 사실 원화를 그러니까 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발행이 늘어나서 그런 걸 가지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달러의 상승을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달러가 900원이고 800원이고 하면은 저도 뭐 좀 메리트를 보겠지만 달러가 말씀드린 대로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저도 올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오래 했는데 2008년도는 대거 바꿨죠. 달러로 바꾼 거 꼭 달러로 바꾼 거 아니면은 원화 말고 딴 걸로 바꾼 원화 자체가 박살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엔화나 유로화가 더 박살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보면요. 원유부터 볼까요? 원유가 주봉으로 보죠. 주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 쌍봉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많은데 원자재 시장에서 쌍봉이 꼭 여기를 한번 넘는 듯한 이거는 넘는 듯한은 아니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왔다가 꼬라박을 수 있는 것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다 원자재 시장을 주무르는 원자재 선물놀이 패턴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의외로 이 원자재 시장의 이 패턴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잘 하시려는 분들은 원자재 차트를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많이 떨어지긴 떨어져 130불에서 지금 95불까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은 큰 추이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뭐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얼마든지 때가 되면은 다시 치고 오를 수 한 번 더 떨어지게 돼 있더라도 한 번 더 헷갈리게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 원자재 차트 특성은 이 대각선 기울기가 잘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각선이라기보다 약간 직선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 오르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는 이런 패턴도 꽤 많아요. 이게 주식하고 좀 달라.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길 타고 잘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재는 늘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그게 많아요. 제가 봤던 거. 사실 여기처럼 이렇게 요 정도 대각선 타고 오른 것도 흔한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보면은 늘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요때도 조금
원자재도 뭐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죠? 월봉으로 좀 길게 보시면 연도도 나오게 해드릴까요? 2006년도부터. 그죠? 또 원자재도 보면은 늘 급등하면 급락하고, 그죠? 그러다가 또 긴 기간 오르다가 또 급락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원유를 가지고 인플레 지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유는 제가 볼 때 인플레 지표라기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예전에 수급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월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월가의 선물놀이, 이 마이너스 선물놀이, 그죠? 찍히긴 6.5불이지만 이건 선물이라서 그렇고, 그때 만기날 선물은 끝나는 그 마지막 12시간 동안 마이너스를 갔다 왔었죠. 그래서 원자재 시장이 피해를 잘못 받으면 이런 구간이 나오고, 물론 이때는 오바마가 이제 원유 투기 세력 그 잡아낸다고 선전포고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떨어진 것도 바이든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원유 생산을 많이 안 늘린다 그랬나. 그리고 뭐 원유 상승으로 그런 기업들에게 뭐 세금이라도 물려야 되나, 어떤 겁박성 발언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이것도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원유는 수요 공급에 더 인플레보다도, 아무리 인플레가 온다고 해도 공급이 남아돌면 떨어집니다. 그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플레의 가장 정확한 지표는 제가 볼 때는 금이나 은이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의 인플레는 우크라이나 발로 어떤 수요 공급이 많이 받는 농산물이나 원유나 천연가스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08년도에도 인플레가 온다고 엄청나게 떠들긴 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장난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꾸준한 인플레는 계속 발생 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고 하죠? 평균적,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은 월가의 선물 플레이에서 급등했다가도 급락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급등했다가도 급락했다가도 또 다시 오르고, 이 에버리지대로 이 평균 값으로 회귀하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월가가 단기, 이게 뭐 주식 차트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이 정도로 원유는 넘어가고 이제 할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선물 플레이가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보통 여기처럼 한 번, 두 번이나 뭐 세 번 정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을 페이크로 상승할 것처럼 한 다음에 꺾였어요. 그리고 떨어진 후에 이 패턴이 가끔 있습니다. 꽤 아래 떨어진 데서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이 언저리까지 올린 다음에 꼬라박는 패턴이 있어요. 중간에도 꼬라박기도 하지만은 굳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불을 안 넘었지 않습니까? 굳이 10불 한번 넘고 그 다음에 페이크 치고 여기서도 꼬라박는 패턴, 요것도 한번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에 천연가스랑 농산물 많이 하락하니까는 제가 한 이때쯤인가 제가 30에서 50% 정도 보유량의 인버스 이제 모아가라 말씀드렸고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실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추럴가스는 모아가는데 좀 더 갈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십시오. 근데 또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농산물은 좀 많이 떨어지고 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얘도 언제든지 떨어지다가 언제든지 다시 이 샷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샷을 이미 하긴 했습니다. 그죠? 이게 그 샷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한 시간차, 뭐야 이거, 큰 쌍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이게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뿐만이 아니고 휘트 볼까요? 휘트도 요것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쌍봉 하고 나온 거. 휘트는 좀, 그러니까 이것도 늘 쌍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꾸 이게 차트 얘기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생산량이나 기후나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했는데,
그 어느 것도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냥 월가의 선물 놀이대로 약간 속이는 대로 뉴스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여기서 꺾일 때 보면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좀 심각해지던 시점에서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죠? 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원투지만 그죠? 큰 틀에서 원투죠. 시간 몇 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1년인가요? 원투인데 그것도 짜잘짜잘하게 해서는 여기서도 몇 번을 넘으려고 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몇 번을 넘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한 6번째 넘는 것 같아 액션 취하고 떨어뜨렸죠.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점점. 원래는 하나 둘 셋 정도거든요. 원래는 하나 둘 셋 정도거든요. 하나 둘 셋 정도 하고 하는데 이거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토 귀리 같은 것도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농산물 품목별로 엄청나게 헷갈리게만 했다. 선물놀이 엄청 잘해먹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4번이나 헷갈리게 하고 그죠? 이거 주봉으로 봐 좀 길게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되죠. 그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여기서 하락에 베팅했는데 다시 튀어오르는 거 보고 여기서 포기한 사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원자재 인버스도 한 번에 베팅하면 잘 안 돼요. 이거를 뭐 4번, 5번 다시 끌어올려서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피리어드를 이 구간을 꾸준히 그냥 인버스를 모아가는 게 낫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분할로 이득 실현하고 제가 볼 때는 농산물은 좀 많이 떨어져서 한 50% 이상은 인버스는 이득을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거래량이 사라진 시기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덧붙일 얘기는 금리 상승이 어떤 효과가 하나 있냐면 당연히 금리 상승이 이제 대출 금리 그것도 나쁜데 또 하나는 금리가 상승되면은 그동안에 전세를 많이 내놨죠. 집주인들이 그죠? 왜냐? 금리가 워낙 싸니까 월세 받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면은 아니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죠. 세입자들도 전세를 좀 선호했었어요. 그죠? 월세가 더 그 금리 비교할 때 월세가 더 비싸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그동안은 계속 오른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갭 투자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갭 투자자들이 뭐야? 그 투기 세력의 가장 몸통들 아니에요. 그죠? 그 영향도 있다. 단순한 그 뭐야? 또 월세로 전환도 많이 자꾸 잘못 쓰네요. 금리가 상승하면 전세가가 하락하는 건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를 해도 거기 이자 그거 받아서 은행 넣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는 공급이 많아지는 거야 집주인 입장에서 그죠. 반대로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랑 이제 차이가 좀 갭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 더 하락하게 되겠죠. 금리가 더 오를수록. 근데 그럼 신용무국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가 별도로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미국은 빚쟁이 국가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걸 선호할지 아니면 조금 더 다시 예전처럼 쉬었다 갈지 쉬었다 가는데 인플레가 계속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될지 근데 이 모든 것을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왜곡시키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돈 찍어서 달러 약세, 달러 강세 만들 수 있게 다 선물놀이 다 파생시장에 다 있고 금값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 근데 가장 명확한 인플레의 척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이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뭐 구리나 뭐 철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도 최근 뭐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금은이 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인플레에 대한 명확한 촉도는 금과 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리나 그런 것들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사실 금 열풍이 언제 불었었냐면 2011년 이때부터 금카페도 생겨나고 금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늘 개인들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급등하고 나면은 약간 뒷북처럼 우려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 가격대인데 시간은 많이 흘렀고 돈은 더 많이 지켜나왔고 그래서 금이 중간에 뭐 한 번쯤 뭐 1,500불이든 뭐 정말 많이 누르면 뭐 1,200불이든 뭐 떨어질 수도 뭐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월가가 할 수 있는데 그 피리어드가 많이 온다면은 모아가라. 금상방을 모아가라. 근데 2008년으로 치면은 보십시오.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 어떻게 보면 2008년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도 그때도 비슷했어요. 금이 막 오르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눌렸다가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데 금은 그 이후에 몇 년간 대세 상승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꼭 그때처럼 대리란 보장 없지만 이후에 좀 더 떨어지더라도 그죠? 향후에 어느 정도 뭐 1,500불이라도 찍고 이후에 상당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진짜 인플레가 걱정된다면은 금은 좀 일부 뭐 올인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예전에 제가 이때는 너무 금에 올인하지 말아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아고라에 하도 금은 가져야 되고 아파트는 매도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금은 폭등하고 아파트는 폭락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죠. 사실 아파트는 2012년도까지 많이 떨어졌었는데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 흐지부지할 때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죠? 흐지부지할 때 이때도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 떨어질수록 저희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지면 좋죠. 제가 금은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고 그리고 금 자체도 달러로 표기되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 가격이 그대로라도 달러 강세가 나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득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금 가격도 2008년도까지도 급등했고 그 이후로도 급등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평균 에버리지로 인플레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가 평균 위치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평균 위치가 있을 거고 그 평균 위치가 좀 낮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달러를 찍어내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금을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어쨌든 큰 그림상에서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이든 어디든 양쪽 하나를 통해서 과연 이 화폐라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걸 뭐 각국이 어깨동무해서 부양해서 찍어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는 또 이러다가 또 금리 내리고 또 찍어내면은 또 버블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에도 은행이 돈 빌려주고 금리가 낮을 뿐이지 이자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감당할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거래량이 사라지거나 꺾이거나 이런 자산이 팽창된 시기에서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위험으로 다가가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달러질의 그 끝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든지 그죠? 금 가격마저 상승하고 찍혀 나온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버블 분명히 엄청난 폭락을 했지. 그러니까 위는 인플레이션, 아래는 디플레이션인데 이게 혼합된 형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도 버핏이 인플레가 상당히 진행되리라고 봤던 그 시기에 버핏이든가 누군가가 근데 오히려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인플레가 잡혔던 시기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의 이러한 어떠한 인플레라든가 어떤 이런 돈을 찍어내거나 이런 것이 1930년 대공황 때랑 닮았다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공황 때 주식의 거품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주서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 정확히 그때 얼마만큼의 부양을 하고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를 빗대서 그 당시도 부양하고 했지만은 그 당시 뭡니까? 미국 다우지수의 버블이 있었죠. 버블이 큰 품목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태그. 버블이 있는 품목은 스태그.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동안 쌌던 원자재 시장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이 폭락이 조금은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도 같이 동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뭐 어차피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일 없는 이런 부양도 있어 왔기 때문에 글쎄 누구 말처럼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지 그죠? 아니면 누구 말처럼 금리만 엄청 인상되면서 인플레는 막아지고 엄청난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이 올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상상 그 이상의 것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쭉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차트쟁이지만은 차트가 좋은 이유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좀 큰 그림상에서 보다 보면은 그죠? 2008년도에는 이렇게 됐었구나. 그 후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제가 말했죠. 이런 거 많다고. 그죠? 월봉이니까 이랬지 이때도 그러니까 이때도 개미들 못 빠져나왔어요. 이때도 금 상방 투자가 다 망한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뒷북을 치지 말자. 이때 뒷북. 가격은 같지만 지금은 뒷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때보다는 금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 시점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때가 버블이라고 치면, 그죠? 금 가격이 이때가 너무 좀 오버슈팅이었어. 이때가 버블이라고 치면, 그죠? 이때의 적정 가격의 금 가격이 한 이쪽 한 800불 정도, 7, 800불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꾸준히 상승했을 때 지금의 적정가는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가? 1,500불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2,000불 아니면은 찍어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어서는 안 되고 그죠? 이렇게 금값의 적정 가격을 금값이 가팔라지게 오르는 이게 어쩌면 이게 평균이 될 수 있는 찍어낸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달러를 찍어서 혹은 유로화를 찍어서 위안화를 찍어서 부양하는 각국의 이 돈질이 어떠한 결과를 나갈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하이퍼 인플레로 가든 아니면 뭐 디플레로 가든지 간에 그 여파는 상상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 반대가 아니에요.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둘 다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그죠? 물가는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르고요. 어느 극단이든지 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온다. 그것만은 사실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성일 수도 있는데 나스닥도 반등하고 그런 여기에 너무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닷컴 버블 때도 40%는 반등하고 다시 꼬라박았거든요. 그죠? 늘상 40%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단 그러나 저평가만큼은 계속 투자해야 되고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인플레 시대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투자를 안 하는 종목들 유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버핏도 얘기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 것처럼 맞는 그 시기에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잡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녹음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여튼 뭐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